세계 최고 경제학자가 자신의 20년 연구를 전면 부정하고 학계 생명을 걸었습니다. 도쿄대 최고 석학과 세계은행 수석 연구원들의 맹렬한 비난 속에서도 한국은 일본의 복제품이 아니다라는 충격적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하며 한국만의 독특한 DNA를 증명하려 한 미국 교수는 외환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들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도 더 강해졌던 유일한 민족,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인만의 특별한 정신력이 드디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충격적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웨스트브룩입니다. 국제정치 경제학 박사로서 지난 20년간 세계은행 개발협력국 소속으로 수십 개국의 경제구조, 사회 시스템 그리고 공급망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제 연구 인생은 언제나 국가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국가의 법, 정책, 경제표, 군사력. 한 나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시스템과 숫자라고 굳게 믿어왔죠. 그런 제가 세계은행의 한미일 공동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을 분석하는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미국, 일본의 학자들이 함께 참여했고, 일본 측에서는 도쿄대의 다카하시 교수가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다카하시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일본 모델의 성공적인 복제일 뿐입니다. 그들의 산업화, 교육 시스템, 기업 구조 모두 일본에서 배운 것이죠. 당시 저는 그의 말이 상당 부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난하고 작고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질 나라. 외환위기 때는 한국은 끝났다고 냉소했고 기술 전쟁이 시작되자 한국이 그걸 버텨낼 리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죠. 빠른 경제 성장, 탁월한 반도체 산업, 단단한 제조업 기반, 모두 정부가 주도한 기적. 아마도 다카하시 교수의 말처럼 일본 모델을 잘 복제한 결과일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한국 땅을 밟고 그곳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그 믿음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한국 산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침 7시 서울 남부의 기계부품 공장. 정문 앞에서 아직 깜깜한 하늘을 배경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교대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5분, 아니 10분이나 일찍 줄을 섰고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며 묵묵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민철호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서 있는 거죠? 출근 시간은 7시 반 아닌가요? 그가 덤덤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습관이 됐습니다. 우리끼리는 준비된 사람만이 하루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알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마치 나라를 떠받드는 각자의 자리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처럼 느껴졌거든요. 조금 후 생산 라인에서 한 청년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강태양이라는 이름의 3년차 조립 기사였고 나이는 겨우 28살이었죠. 제가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이 공장도 멈추잖아요. 그는 자신을 흠명의 노동자가 아니라 이 공장의 기업, 더 나아가 국가 산업의 한 축처럼 여기는 겁니다. 한국인의 성실함은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건 명백히 국가를 개인의 손으로 떠받든다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의식은 공장에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 편의점 알바생, 관공서 청소 노동자까지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근무하고도 죄송합니다. 늦게 들었네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은 처음엔 불편할 정도로 과하다고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숙소로 돌아와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정신적 인프라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보다 무서운 경쟁력이었죠. 정부가 아닌 국민이 만들어낸 고유의 브랜드.
한국을 본격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된 계기는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 사례를 조사하면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정말로 국민들이 스스로 결혼 반지와 아이 돌반지를 꺼내 은행에 맡겼다고?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인데. 하지만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서울시청 근처에 위치한 은행 역사관에서 보관 중인 기증 금반지 진열장을 마주했을 때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반지에 새겨진 글자들, 작은 각인 하나하나가 통계로는 절대 표현되지 않은 진심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세계은행의 자료를 확인해보니 당시 한국인들의 금 모으기 운동으로 수집된 금은 227톤, 가치로는 약 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IMF 구제금융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참여 인원이 350만 명이 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역시 과거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규모의 국민 자발적 참여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뉴스 보도 영상도 입수해봤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이 줄을 서 있다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내가 뭘 아껴요? 그 눈빛은 무서웠습니다.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 위기를 정부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넘겼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왜 희생해야 하냐고 묻지 않았고 나라를 살리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이 자료를 다카하시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의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웨스트브룩 박사, 한나라의 금모으기 운동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는 알겠으나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 차이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당시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할 뿐이죠. 그의 답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것이 정말 단순한 위기 대응일 뿐일까? 그때부터 저는 한국과 일본의 위기 대응 방식을 철저히 비교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김현석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김현석 교수와의 만남은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인 그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 발전을 비교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웨스트브룩 박사님, 다카하시 교수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많이 참고했어요. 하지만 복제품이라 하기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두 나라의 경제 지표를 비교한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위기 시기의 회복 곡선이었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까지. 매번 일본은 위기 이후 장기 침체에 빠졌지만 한국은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같은 모델이라면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없어요. 김 교수는 노트북을 열고 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의 위기 극복을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은 정부와 기업 중심의 하향식 접근법을 취했지만 한국은 국민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향식 대응을 했어요. 김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게 국가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공동체니까요.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집단지성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었나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심오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외부 세력의 침략에 시달렸지만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끊임없는 생존의 위협 속에서 단결하는 법을 배웠죠.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제국주의 확장을 추구했고 한국을 식민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인 내부 역량으로 발전해야 했어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저는 이 내용을 세계은행 중간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예상대로 다카하시 교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웨스트브룩 박사, 당신의 보고서는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메일은 제 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위기 대응 사례를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LA 폭동 당시 루프탑 코리안의 사례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 때 경찰마저 포기한 상황에서 한인들은 총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의 가게를 지켰습니다. 다른 인종 상인들의 가게가 모두 불타는 동안 한인 3점은 끝까지 버텼죠. 이 사례를 다카하시 교수에게 언급했을 때 그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한국인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한인들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코리아타운 전체를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둘이라는 개념으로 행동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 도쿄대에서 열리는 중간 연구 발표회에 초청받았습니다. 다카하시 교수팀과 직접 대면할 기회였죠. 저는 준비한 발표 자료를 들고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발표회 당일 컨퍼런스룸은 일본, 한국, 미국의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한국과 일본의 위기 대응 패턴을 비교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두 나라는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은 제도적 대응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먼저 일어납니다. 슬라이드에는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20년간의 장기 침체와 한국의 빠른 회복 곡선이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이 분석한 양국의 위기 대응 지수를 보여주었죠. 발표가 끝나자 다카하시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웨스트브룩 박사, 당신은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우리의 발전 모델을 배웠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찬양하는 한국의 시스템도 사실은 일본에서 시작된 것이죠.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식민 지배 역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이 보인 다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카하시 교수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경제 발전 단계의 차이일 뿐입니다. 성숙한 경제인 일본과 신흥 경제인 한국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저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해 보시죠, 교수님. 왜 같은 위기에서 일본은 20년간 침체했고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까? 왜 코로나 때 일본은 혼란스러웠는데 한국은 빛났습니까? 이건 복제품과 원본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DNA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다카하시 교수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열정은 인상적이지만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이야기합시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 차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질문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구상했습니다. 국민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을까? 다음 단계로 한국의 방위산업과 기술 발전 과정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의 논쟁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더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카하시 교수의 도전은 제 학문적 자존심을 건드렸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발시켰습니다. 서울국제방산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즉시 참관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에서 일본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봐도 최신식 장비들이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차, 자주포, 유도탄, 전자식 레이더. 겉으로 보자면 미국이나 독일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K9 자주포 시연 영상에서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이 장비는 경사 한 명 한 명이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설계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술 설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었습니다. 실전 환경에서 실제로 쏘아본 경험, 전투에 참가했던 간부들의 피드백, 정비 인력의 습관까지 반영해서 만든 장비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제품이 아니라 정신의 결정체라는 것을요. 그날 부스를 지키던 이진혁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예비역 장교 출신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기술보다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가족 이야기에 가깝죠. 수많은 무기 제조국을 돌아다녀 봤지만 살아남기 위해 만든 무기라는 설명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들은 무기의 성능보다 국민의 생존 가능성을 먼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방산전시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는 일본과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자체 방위력을 구축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바탕으로 무기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보고서를 다카하시 교수에게 보냈을 때 그는 또다시 반박해왔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 대부분은 미국에서 도입한 것이고 일부는 일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독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면서 저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에서 기술을 배웠다면 왜 한국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고 일본은 그렇지 못한가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의 범위를 넓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1년 일본 대지진과 한국의 각종 재난 대응을 비교했죠. 그 중에서도 강릉 산불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2022년 강릉 산불 당시 전국에서 시민 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주유소에서 생수를 무료로 나눠주고 피해 지역 식당들이 무료 급식을 붙여놓았죠. 지자체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소방차보다 먼저 마을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은 철저히 정부와 기업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지만 한국처럼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대응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본은 제도와 시스템이 먼저 작동하고 한국은 국민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서울 거리를 걷던 중 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걸려 넘어졌고 가방이 쏟아졌어요. 그 순간 놀랍게도 3명의 어른이 거의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한 사람은 떨어진 물건을 주었고 또 한 사람은 괜찮니 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이게 연출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해야 하나 망설이지 않았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저 옆에 있었기에 내 일처럼 행동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김현석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에게 국가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공동체니까요. 국가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불이라는 개념으로 내재화된 사회.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한류는 정부의 지원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확산 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BTS가 세계 무대를 뒤흔들기 전 그들은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조차 어색하던 시절에 자체 제작 콘텐츠를 만들고 유튜브에 자막을 달며 팬들과 직접 소통했어요. 일본의 문화산업은 정부와 대기업 주도로 체계적으로 발전했지만 한국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발적으로 확산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시민이 콘텐츠의 생산자이자 번역자이자 소비자이자 홍보대사였으니까요.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저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였죠.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제가 바라던 진짜 데이터, 국민성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카하시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연구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왔습니다. 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함께 관찰하고 분석합시다. 2020년 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경제는 멈췄고 병원은 붕괴 직전이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전례 없는 상황은 제게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 차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위해 긴급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출입국 심사, PCR 검사, 자가격리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그만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조차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설마 정말 국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말이? 그런데 그 설마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식당 입구마다 체온 측정기와 QR코드가 있었고 어느 매장에 들어가도 손님이 먼저 손소독제를 찾았습니다. 대형 병원에선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 가족들까지도 질서를 지켰습니다. 면회 금지에 불만을 터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니까요 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런 모습을 그 어떤 유럽 국가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기 미국과 유럽의 마트에서는 휴지와 생수사재기가 벌어졌지만 서울의 대형 마트에서는 줄을 서서 한 칸씩 띄워서 조용히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대응을 보였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공적 마스크를 배포했지만 검사체계 구축은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의 지침이 나오기도 전에 시민들이 먼저 방역수칙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취합해 다카하시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답장은 이전보다 신중했습니다. 인상적인 자료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아시아 문화권으로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회입니다. 두 나라 모두 위기에 잘 대응했다고 봅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결과를 보세요. 일본과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경제 회복 속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집단주의 문화라도 대응 방식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속도, 확진자 통제, 경제적 충격 최소화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돌자 한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마스크를 제작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정중하게 하차를 요청했고 상점에서는 손님이 몰리면 자발적으로 입장을 제한했죠. 정부는 그 뒤를 따라 제도화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마침내 세계은행 화상회의에서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가 왔습니다. 회의에는 다카하시 교수를 비롯한 일본, 한국, 미국의 연구진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비교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두 나라의 위기 대응 패턴을 분석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정부와 기업 중심의 하연식 접근법을 취하는 반면 한국은 국민 주도의 상연식 대응을 합니다.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 회복 속도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카하시 교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그의 반응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스트브룩 박사, 귀하의 연구에 일부 동의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분명 다른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의 타협적인 태도에 저는 응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일본 모델의 복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발전시킨 결과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연구해왔지만 국민성을 간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세계은행 연구부장은 한국-일본 발전 모델의 근본적 차이점 섹션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부산 근처에 위치한 한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공장이었지만 미국과 유럽의 유명 완성차 업체들과 직접 거래를 맺고 있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이런 중소업체가 어떻게 세계 굴지의 대기업과 장기 거래를 유지할 수 있지? 그래서 그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한국의 이 작은 공장을 믿고 부품을 조달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계약보다 신뢰, 가격보다 진심. 그게 한국 국민이 세계에 준 가장 강력한 설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제 세계가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수입하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한국은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고 정부가 큰 정책 실패를 범하더라도 이 나라는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수차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외환위기, 사스, 코로나, 공급망 붕괴, 반도체 위기. 모두가 망했다고 할 때 그들은 조용히 일어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어느 지하철 기사, 대전의 어느 간호사, 울산의 기계공, 부산의 한 중학생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한국이라는 거대한 기관차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브랜드고 그 브랜드는 신뢰와 생존 그리고 미래를 함께 건설하는 이름이다. 알렉산더 웨스트브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국가의 진정한 힘은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닌 국민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한국인의 책임감과 단결력, 그리고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의지는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국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를 감동시키는 DNA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